청취자님, 우리가 보통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진단 방식이 아주 직관적이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피가 나면 밴드를 붙이고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 찍어서 깁스하고 딱 그런 식이었죠. 맞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딱 해결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최근의 정밀의학 트렌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요즘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는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랑 유전자 정보까지 전부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발생할 질병의 리스크 자체를 아예 사전에 차단해 버립니다. 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치료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잔료가 바로 이런 초정밀 유전자 리스크 검사와 같습니다. 단순한 환자 한 명의 차트가 아니라 우리 지구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산업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아주 거대한 진단서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텍스트가 바로 2026년 3월 16일자 케인즈그룹에서 작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SG 강의안 PDF 파일인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그냥 뻔한 기업 경영 트렌드를 읊어주는 게 아닙니다. 보건의료계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뼈대 자체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담아내고 있죠. 사실 청취자님 아마 이 ESG라는 세 글자 뉴스나 기사에서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이 단어가 약간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워낙 여기저기서 마케팅용으로 쓰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막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우리는 착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홍보용 유행어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네,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ESG가 어떻게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인 새로운 드레스 코드가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겁니다. 자칫 좀 딱딱하고 건조해 보일 수 있는 이 강의안 안에 사실 청취자님의 일상이나 건강과 직결된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보고서는 막연히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하고 설득하는 윤리 교과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현실, 그러니까 숫자로 된 경고장부터 날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 저도 꼼꼼히 봤습니다. 네, 보고서 도입부에 등장하는 독일 MCC 연구소의 탄소시계 데이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제일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탄소시계였거든요. 저도 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기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 그러니까 그 탄소 예산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계는 막 잔고가 무서운 속도로 바닥나고 있는데 심지어 비밀번호조차 잊어버린 공동통장 같다고요. 와, 그 공동통장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맞네요. 왜냐하면 그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네, 자료에 제시된 2021년 기준의 탄소 시계하고 2026 현재 기준의 시계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그 체감 속도가 확 다릅니다. 통장에 남은 예산이 고갈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5년 줄어든 게 아니고요. 네. 훨씬 더 가파르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지금 1초에 무려 1,300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1초에 1,300톤이요. 와, 진짜 엄청난 수치네요. 게다가 보고서는 이미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의 평균 지구 온도가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1.1도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네, 1.1도 상승이요? 온난화는 뭐랄까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우리 거실까지 들이닥친 현재의 질병이란 뜻입니다. 사실 1.1도 상승이라는 게 숫자만 딱 들으면 청취자님들도 뭐야, 겨우 1도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단순히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 올라서 약간 더 덥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전혀 다르죠.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지구라는 거대한 신체의 평균 체온이 1도 올랐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만성적인 미열 상태에 빠져서 온갖 장기에만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가 문서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글로벌 실향민 현황 지도입니다.
청취자님 지구상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유가 과연 뭘 것 같으신가요? 보통은 다들 전쟁을 먼저 떠올리시죠? 저도 당연히 내전이나 분쟁? 전쟁 때문이라고 100% 확신했거든요. 직관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총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분쟁과 폭력으로 인한 실향민이 250만 명인데 기후재난으로 인한 실향민이 무려 2,640만 명입니다. 네, 수치가 역전됐죠? 기후위기가 이미 총이나 미사일보다 더 많은 사람의 터전을 빼앗고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제일 무섭게 다가왔던 건 솔직히 이런 거시적인 숫자들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세대 비교 이미지였습니다. 아, 1950년생과 1980년생 그리고 2020년생의 기후 경험을 비교한 그 그래프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950년생, 1980년생, 그리고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똑같이 70살이 되었을 때 일생 동안 겪게 될 기후 재난의 빈도를 색깔로 칠해놓은 그래프입니다. 네,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했죠. 1950년생의 그래프는 꽤 평온한 파란색과 노란색 위주거든요. 그런데 2020년생이 70살이 되는 2090년 무렵의 그래프는 그야말로 시뻘건 불바다입니다. 폭염이나 가뭄, 홍수 같은 극한의 재난이 그냥 일상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툭 던지는데요. 하나는 세대 간 환경 기억 상실증이고 또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 침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할 그림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버리는 생태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지금 호스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것은 지독하게 뼈아픈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하늘을 당연한 권리이자 정상적인 상태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했죠. 그런데 미래 세대는 찌는 듯한 폭염과 잦은 재난을 그냥 원래 세상은 이런 거라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환경 기억 상실증의 본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원래 세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펑펑 써버린 통장의 마이너스 빚을 얼굴도 모르는 내 손주 세대가 태어나자마자 평생 갚아야 한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거대한 불평등과 인권 침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환경의 E가 결국 인간의 권리, 즉 사회를 뜻하는 S 문제로 바로 직결되는 거네요. 자, 그럼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 다시 말해 기업이나 기관들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었겠죠. 당연합니다.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보고서를 깊이 읽기 전까지만 해도 좀 삐딱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니, ESG, 그거 옛날에 기업들이 연말에 연탄 배달하고 장학금 주고 하던 그 사회공헌 활동 CSR에다가 그냥 이름만 멋지게 ESG로 바꿔 달고 마케팅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냥 착한 척하는 포장자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네, 완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예리한 의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요. 하지만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개념의 진화 과정을 논리적으로 딱 따라가 보면 이게 단순한 포장지 교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포장지가 아니라 알맹이가 바뀐 건가요? 기업의 생명 유지 장치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의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호스트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개념이었어요. 미안함의 표현이었군요. 네,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일종의 엑스트라 활동이었죠. 쉽게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장 굴뚝에서 매연 뿜으면서 돈을 막 악착같이 벌고 주말에 임직원들 모아서 보육원 봉사활동 다녀온 뒤에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는 딱 그런 느낌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본업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반성문 쓰기에 가까웠죠. 그러다가 조금 진화한 것이 CSV, 즉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아, CSV요? 그건 좀 다른가요? 이왕 좋은 일 할 거 사회적 가치도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경제적 수익도 같이 올려보자 라는 아주 똑똑한 접근이었죠.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로 신발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식입니다. 아하, 비즈니스랑 조금 연결은 됐네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일을 한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ESG는 이 궤도 자체를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성과를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에 완벽하게 통합해버리는 거거든요. 통합이라는 말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투자자들과 시장은 기업의 재무제표, 즉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돈만 버는 건 소용이 없다? 네, 너희가 작년에 100억을 벌었는데 그 돈 버는 과정에서 탄소는 얼마나 뿜어냈어? 부품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 월급은 제대로 줬어? 이사회는 오너의 독단을 투명하게 감시할 시스템이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와, 질문이 엄청 맵네요.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잘 버는 흑자 기업이라도 투자급을 싹 다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즉, ESG는 하면 칭찬받는 착한 일이 아니라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파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냉혹한 생존 방정식인 겁니다. 아,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예전에는 돈을 잘 벌고 나서 남는 잉여 자금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지 않으면 아예 시장이라는 무대에 올라갈 자격조차 박탈당한다는 거군요. 기업의 모든 혈관을 스캔하고 기준치 미달이면 가차없이 퇴장시키는 규율로 자리 잡은 거죠. 이제야 기업들이 왜 그렇게 앞다투어 ESG 경영을 선포하면서 사활을 거는지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맞춰집니다.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이 보고서의 아주 중요한 반전이죠. 귀 쫑긋 세워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위기가 얼마나 재앙적인지 그리고 탄소 시계가 얼마나 빨리 바닥나고 있는지 엄청 이야기했잖아요. 네, 1초에 1,300톤씩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ESG 평가를 할 때 이직 환경 부문의 배점이 무조건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문서에서 S&P 글로벌의 ESG 평가 지표, 이른바 CSA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수치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일반적인 상식과 실제 산업 현장의 리스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러니까요. 전 산업을 평균 내면 또 모르겠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인 병원,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같은 이 보건의료 산업의 평가 가중치를 보면 정말 기형적입니다. 수치가 아주 극단적이죠. 네, 환경 2의 가중치는 겨우 13%에 불과해요. 반면에 사회, S영역은 무려 42에서 44%고요. 지배구조, G영역은 44에서 45%를 차지합니다. 아니, 기후위기 극복이 인류의 생존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죠. 퍼센트에 가까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산업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즉 사스비의 지표 변화를 근거로 이 논리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 본질의 차이군요. 네, 호시님. 제조업의 본질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파는 거지만 제약회사나 대형병원의 본질적인 상품은 무엇입니까? 뭐 결국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겠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게 업의 본질입니다. 철강회사나 화학공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탄소 배출량일 겁니다. 그래서 거긴 환경 2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의 가장 치명적인 단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이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 있는 리스크는 과연 뭘까요?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의료 사고 같은 걸까요? 네, 예를 들어 새로 개발한 의약품의 안전성 데이터가 조작되었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약을 살 수 없게 폭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가장 내밀한 유전자 정보와 진료 기록이 해킹당해서 유출되는 일들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기업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의 위기네요. 네, 이런 문제들은 탄소 배출량과는 무관하잖아요. 환자의 안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임상시험에서의 연구윤리,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 사회 S와 시스템을 투명하게 통제하는 지배구조, G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 그래서 배점이 그렇게 몰려 있는 거군요. 네, S&P 지표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S와 G 가중치를 합쳐서 90% 가까이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산업에서는 윤리와 투명성이 무너지면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목숨을 잃고 기업 자체의 존립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환자의 건강거리나 개인정보 보호가 곧 이 산업의 제품 퀄리티이자 생명선이기 때문에 평가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또 보니까 사스비 지표가 2018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S와 G의 요구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병원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책임지라는 수준을 아예 넘어섰죠. 예전에는 우리 병원의 환자 만족도가 높고 직원들 복지가 좋으면 훌륭하지 S를 달성했다고 봤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주사기와 붕대를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아동노동 착취나 인권유린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와, 하청업체까지요? 네, 이른바 공급망 노동인권까지 모두 통제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대형 병원이 우리는 첨단 시설에서 환자를 친절하게 모십니다라고 아무리 멋지게 홍보해봤자 그 병원에 쓰는 일회용 수술복을 납품하는 해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억압하면서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병원의 ESG 점수도 연대 책임을 지고 박살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생태계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 혼자 잘하는 걸 넘어서 나와 연결된 모든 파트너들의 윤리적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 그것이 바로 보건의료 산업에서 요구하는 S와 G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촘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심장부역효를 하는 공공기관,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요? 네, 당연히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보고서 뒷부분을 보니까 최근 2년간 심평원과 관련된 미디어 보도 키워드를 쫙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언론에 많이 노출된 단어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히라가 실제로 어떤 전략적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키워드들이 딱딱 나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환경, 이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 S쪽에서는 의료 접근성과 동반 성장, 그리고 거버넌스, G쪽에서는 윤리 경영과 투명성이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언론 플레이용으로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낸 게 아니라 이 키워드들을 기전으로 삼아서 실제 정책으로 녹여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히라가 내세운 3가지 실천 과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인상적인 환경, 이 영역부터 볼까요? 네, 환경이요. 일반적으로 사무직 중심의 공공기관이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컴퓨터 모니터 끄기나 종이컵 안 쓰기 같은 사내 캠페인 정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텀블러 쓰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데 히라의 전략은 의약품 통합 관리를 통한 보건의료계 전반의 탄소 중립 선도입니다. 잠깐만요. 의약품 통합 관리와 탄소 중립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약이랑 탄소요? 호스트님, 환자들이 처방받고 안 먹어서 무심코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리는 폐의약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약 성분이 땅이나 강으로 스며들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언뜻 본 적은 있어요. 물고기들 기형 생기고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수질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죠. 그리고 또 이걸 수거해서 안전하게 소각해서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든요. 태울 때도 탄소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히라는 자신들이 보유한 방대한 국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예 처음 처방되는 단계에서부터 의약품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처방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걸러냅니다. 와, 대박이네요. 원천적으로 약이 버려지는 상황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이것은 일개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국가적인 데이터를 쥐고 있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거시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방어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막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의 파이프를 아예 데이터를 통해서 잠가버리겠다는 뜻이군요. 스케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접근이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던 보건의료의 핵심, 사회 S와 거버넌스 G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S 영역은 히라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증명하는 과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료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과 국민 생명 직결 필수 의료 기반 강화가 대표적이죠. 아까 그 S 가중치 얘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네요. 네, 기억하시네요. 아까 글로벌 지표에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이 보건의료 ESG에서 왜 압도적인 점수를 받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권과 직결된다고요.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대원들이 자꾸 기피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것. 이것이 히라가 수행하는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SS의 실천입니다. 확실히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그럼 거버넌스인 G 영역도 마찬가지겠네요. 단순히 우리 기관 임직원들 비리 저지르지 맙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히라의 G 전략 핵심은 대국민 의료정보 서비스 확대와 위험관리를 통한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데이터 보안 같은 건가요? 네, 국민의 가장 민감한 건강 데이터, 수십억 건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벽 같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기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민간 사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기업의 생존과 이윤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패장이라면 심평원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ESG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스탠스 자체가 다르죠. 이들은 보건의료 생태계라는 거대한 운동장의 규칙 제정자, 룰메이커 역할을 하잖아요. 대단히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호스트님이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어요. 히라가 세우는 ESG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 기반의 정책들은 그냥 히라 내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 다 퍼져나가겠죠. 네. 이들이 만든 기준은 수가 보상이나 평가 지표를 통해서 전국의 대학병원, 동네 의원,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로 마치 혈반처럼 쫙 뻗어나갑니다. 와, 생태계 전반을 통제하는 거네요. 즉, 공공기관의 ESG는 생태계 전체 참여자들이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억지로라도 발을 맞춰서 걷게 만드는 거대한 지렛대이자 선순환의 모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오늘 케인즈 그룹의 이 강의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숨가쁘고 밀도 높은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수타가 깎여나가는 탄소 시계를 통해서 기후위기가 우리 미래 세대의 관리를 착취하는 지독한 불평등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확인했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기업들의 책임이 어떻게 단순한 반성문 같은 CSR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방어하는 생존 방정식 ESG로 진화했는지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산업에서는 단순히 환경보다 환자의 접근성과 시스템의 투명성, 즉 S와 G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라는 역설적인 진실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히라가 그 방패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벼려내고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자, 청취자님, 오늘 이 긴밀한 분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기사를 보실 때 완전히 다른 안경을 끼고 보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야가 훨씬 넓어지셨을 겁니다. 네, 여기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ESG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군요. 네,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문제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재고 AI가 엑스레이를 분석하고 막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편리한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치명적인 의료 데이터가 거대 테크 기업들의 서버로 실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주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투명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새로운 플랫폼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첨단 의료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도 덩달아 커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과연 보건의료의 ESG 생태계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될까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과 극심한 의료 양극화라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불평등의 괴물을 만들어낼까요? 참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정밀검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ESG라는 거대한 진단서는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의 혈액순환과 숨겨진 염증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곳을 밴드로 가리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네, 덮어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 환자이자 깨어있는 시민이 될 것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집요한 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